몽골 제국의 세계 정복이 가능했던 이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거느렸던 제국, 몽골. 세계 인구의 10%를 소멸시킨 몽골 제국. 그들의 인구는 당시 100만 명밖에 되지 않았고 겨우 10만 명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말이었다. 몽골군의 작은 말을 본 유럽인들은 미개인들이 쥐나개를 타고 전쟁을 한다며 조롱했으며, 이런 미개한 몽골군에게 중세 기사들은 도륙을 당한다. 중세 유럽 기사들이 타던 말은 유럽산이나 아랍산 품종이었고 200에서 250kg을 감당할 수 있어서 중세 기사와 말의 갑옷을 입혀 집단으로 움직이면 시속 40km에 움직이는 탱크 같았다. 건초밖에 먹지 않았고 몽골 말보다 4배는 더 먹었으며 한 마리에 보병 15명이 준하는 자원이 소모되었다. 몽골 말은 크기는 작지만 지구력이 뛰어나며 전력으로 20-30km를 질주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서양 말은 3-4km밖에 전력 질주하지 못했다. 그리고 몽골 말은 영하 45도, 영상 45도의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었으며 겨울에도 스스로 풀을 찾아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인내심이 강하고 강인했다. 이런 말을 병사 하나가 4-5마리씩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으며 칭기즈칸이 전쟁을 위해 하루에 190에서 200km를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다. 내 몸에 칭기즈칸의 피가 흐른다. 나도 칭기즈칸의 후예일 가능성이 있다. 칭기즈칸에게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4명의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밝혀지지 않은 아들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따라 같은 Y형 색체를 공유한다. Y형 색체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직접 유전되며 이는 최초의 남성 조상을 찾는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전 세계의 모든 남성의 Y형 색체는 약 25만 년 전 어떤 한 남성으로부터 유래한 것이고 중앙아시아 남성의 8%, 전 세계 남성의 0.5%는 몽골 제국 칭기즈칸의 Y형 색체를 물려받았다고 추정된다. 이는 칭기즈칸의 Y형 색체가 섞인 남성이 전 세계에 4천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구 선생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국방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백범일지 중에서 안중근을 둘러싼 짧고 굵은 첫 번째 역사 이야기.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 잠입하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었다. 총격 후 안중근은 태극기를 들어올리고 코레아 우라라고 외쳤다. 안중근은 자신이 사형당하면 조국에 매장해줄 것을 최후로 당부하였으나 그의 시신은 리순 감옥의 죄수 공동묘역에 묻혔으며 현재까지도 유해가 묻힌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의 집필을 위해서 사형 집행을 한 달 늦추도록 고등법원장 히라이 씨에게 청하여 허락을 받았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그래서 동양평화론은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리순 감옥에서 일하던 간수 지바 도시치는 안중근을 존경하여 그의 유품들을 간직하다 유족들에게 반환을 하였다. 해방 후 백범 김구는 1946년 6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의 독립운동 324의 유해를 일본에서 찾아온 후 효참공원에 안장하였고 그 옆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를 만들었다. 가묘 앞에는 이곳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봉환되면 모셔질 자리로 1946년에 조성된 가묘입니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의사 안중근을 둘러싼 짧고 굵은 두 번째 역사 이야기. 안중근이 사형 언도를 받은 후 조마리아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그리고 안중근은 항소를 포기하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순국 후 조마리아는 남은 두 아들과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하지만 큰 손자는 일본의 밀정에 의해 12살에 독살당했고 둘째는 친일행각을 해 호부견자라고 비판받았다. 조마리아는 1927년 66세의 나이로 이국 땅에서 독립을 보지 못하고 순국하였다. 홍군의 대장정을 둘러싼 짧고 굵은 역사 이야기. 홍군의 대장정이란 중국 공산군이 국민당군의 포위망을 뚫고 371 동안 9,800km를 도보, 우마로만 이동하여 예난으로 탈출한 사건을 말한다. 초기 10만 명 이상이 출발하여 14개의 성을 전전하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난에 도착하였을 땐 8,000명으로 줄어 있었다. 이는 100km의 행렬이 하루도 쉬지 않고 40km를 이동하는 강행군이었으며 마오쩌둥의 동생과 두 아이도 생존하지 못했다. 이 대장정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정치적, 군사적 전략이자 중국 공산혁명의 전환점이었다. 반면 많은 병사와 민간인이 목숨을 잃는 아픔도 동반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마오쩌둥과 남은 군사들이 도착한 산시성 예난에서 20대의 나이에 공산당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대장정에 지친 홍군을 받아들인 인물이 바로 시중신이다. 만약 시중신이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중국의 역사는 달라졌을까? 시중신은 시진핑의 아버지다. 당나라가 탐낸 신라의 보물. 670년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시작하기 전 당나라는 황제의 친명이라 하여 신라의 보물인 부진천을 내놓으라 한다. 신라는 당나라와의 전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부진천을 당나라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부진천은 신라의 무기 기술자로 부진천이 만든 쇠뇌는 1000걸음 거리만큼 멀리 날아간다 하여 천보노라 불렸다. 천보를 요즘 기준으로 환산하면 1386m다. 당나라 고종은 부진천을 불러 쇠뇌를 만들게 했는데 첫 결과물은 겨우 30보밖에 나가지 않았다. 당나라 고종이 추궁을 하니 부진천은 신라의 나무가 아니어서 결과가 이렇다 대답한다. 당나라 고종은 그래서 신라의 나무를 어렵게 구해 다시 쇠뇌를 만들게 했다. 두 번째 결과물은 60보밖에 나가지 않아 당나라 고종이 추궁을 하니 운반 도중 신라의 나무가 습기를 먹어서 결과가 이렇다 대답한다. 당나라 고종의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부진천은 당나라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가 타양에서 할 수 있는 애국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고 결국 신라는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고려시대 내시는 거세를 한 성불구자가 아니었다. 조선시대의 내시는 성불구자가 맞지만 고려시대 내시는 성불구자가 아니었다. 고려시대의 내시는 문벌 귀족의 아들, 전쟁에서 군功을 쌓았거나 학식이 뛰어난 자들로 선발되었으며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초엘리트 집단이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환관은 노비나 무녀, 관비의 소생으로 출신이 천했다. 그래서 고려시대 내시로 뽑히면 장밋빛 미래와 부귀영화를 보장받는 지름길이었다. 내시의 몇몇을 예로 들어보자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 최영 장군의 오대조 최유청, 윤광의 아들 윤원민 등이 있다. 내시는 고려시대 원나라 간섭기, 조선시대를 거쳐 환관의 유의어로 우리가 아는 성불구자로 인식하게 된다. 독립군 대장 홍범도. 대한민국에서 5,000m나 떨어진 카자흐스탄. 이곳에는 우리나라의 한 장군의 이름을 딴 거리와 동상,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대한의 독립을 위해 싸운 전사, 홍범도 대장입니다. 1868년 10월 12일 평양의 한 가정집에서 홍범도는 머슴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7일 후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9살 되던 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홍범도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됩니다. 홍범도의 나이 15살, 나이를 속여 평양 소속 조선군에 들어갔지만 군대의 부조리를 느끼며 양반 출신의 상관을 폭행해 4년 후 군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제지소에서 3년을 일을 하다 22살에 금강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 글을 깨우치고 경전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단양 이씨를 만나 처의 고향인 함경남도 북천군으로 가 사냥꾼의 일을 시작합니다.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인의 총과 탄약을 압수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홍범도는 70여 명의 삼포수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후치령에서 일본군을 공격해 승리하고 이후 홍범도의 부대는 300여 명까지 늘어나고 약 1년간 함경도에서 60전 60승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제는 홍범도의 부인과 자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인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아들 또한 일본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북간도에 자리 잡게 됩니다. 1920년 6월 7일 새벽 봉오동 골짜기 위에서 일본군을 포위하여 크게 이겼으며 이것이 봉오동 전투입니다. 독립신문에는 사망자 157명, 중경상자 300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에 참패한 일본은 4개월 후 2만 명을 동원하여 홍범도와 독립군이 있는 북간도로 진격합니다. 이때 홍범도 장군의 부대가 추격을 피하며 멈춰선 곳이 청산리입니다. 그리고 김좌진 장군의 독립군과 협력해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청산리 전투 이후 일본은 간도 참변을 일으켜 조선인 수천 명을 학살합니다. 그러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탄약과 무기가 부족해 결국 연해주로 이동해 일본군이 개입한 내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힘을 보태기로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홍범도와 독립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러시아는 일본과의 전쟁을 염려하여 조선인들이 일본인과 닮아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17만 명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홍범도는 크즈로르다에 위치한 고려극장에서 수의장을 하다 1943년 10월 25일 노환으로 사망하였고 21년 8월 18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78년 만에 독립군 대장, 영웅의 귀환이었습니다. 문익점 목화보다 800년 빠른 백제시대 목화. 1363년 고려 말에 문신 문익점이 원나라로부터 목화씨를 반입한다. 하지만 800년 전에 이미 백제에서 목화를 재배했다. 국립부여박물관은 국보 287호 금동대학로가 나왔던 능산리 절터 출토 유물을 분석한 결과 6세기 백제 면직물을 확인했다. 이전까지 국내에 보고된 가장 오래된 면직물은 14세기 공민왕 시대의 자료다. 문익점이 들여온 목화는 원나라의 것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남쪽 기후에 맞게 개량한 종자로 대량 재배가 가능했지만 백제시대 목화는 원산지인 중앙아시아 등 건조한 지역의 토종 종자를 어렵게 소량 재배한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시대의 면직물은 매우 귀했고 문익점 목화보다 800년이 앞선다. 베트남 파병에 대한 숨겨진 진실. 한국의 베트남 파병은 미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먼저 제안했다. 비전 투원이 아닌 전투원 파병을 먼저 제안한 것도 우리나라다. 한국은 1964년부터 73년까지 총 6차에 걸쳐 약 31만 명을 보냈다. 최초의 전투병력 파견은 1965년 3차 파병 때다. 베트남 특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일본이었다. 일본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베트남에 온갖 물자를 대면서 한국이 전쟁 기간 동안 번 돈보다 더 큰 돈을 매년 벌어들였다. 대만은 20여 명을 파병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얻은 베트남 특수는 대만의 베트남 특수를 약간 웃도는 정도였다. 우리 정부는 젊은이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파병 한국군 소장의 월급은 354달러였다. 같은 파병국인 필리핀과 태국의 소위 월급은 442달러, 389달러였다. 미국 병사 1명의 유지 비용으로 한국군 43명에게 월급 식량 장비 일체를 제공할 수 있었다. 베트남 파병은 미국의 지원을 통한 정권 안정, 미군 철수와 한국군 감축을 막고 외화벌이를 위해 박정희 정권이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추진한 카드였다. 발해의 역사에 대한 숨겨진 진실.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발해가 혜성처럼 등장해 혜성처럼 사라진 나라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먼지처럼 사라진 수나라 37년. 중국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당나라.
289년. 가늘고 질기게 의뢰로 오래간 송나라 319년. 짧고 굵은 몽골족 상남자의 원나라 97년. 조선 돕다가 허리 굽은 명나라 276년. 멸망 후 대한민국 전 지역에 수백 개나 다시 건국된 청나라 296년. 그러면 발해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발해 228년. 발해의 역사는 다른 왕조들에 비해 절대로 짧지 않습니다. 기록이 많지 않고 갑작스럽게 멸망한 탓에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약에 대한 숨겨진 진실. 사약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임금이 직접 하사하는 독약이다. 먹기 전에 예법에 따라 임금을 향해 무조건 4번 절을 해야 했다. 의는 임금이 하사한 물건을 받았기 때문이고 죄인에게 예의를 갖추어 죽음을 하사해 준 것이기 때문이다. 사약으로 죽는 것은 시신이 온전하게 보존되는 형벌이었다. 머리카락도 부모가 준 것이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유교 국가, 조선시대 양반 사회에서 제사의 비중을 생각해 본다면 이만큼 사형수의 여건을 보장해주는 형벌이 없었다. 사약의 성분은 부자, 비상, 수은 그리고 화경버섯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조법은 지금까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사약을 내릴 때 관원들은 사약을 넉넉히 챙겨야 했다. 몇 사발을 먹여도 죽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문신 이명수는 18사발을 마셔도 죽지 않아 결국 목을 매달아 죽였다. 사약을 거부하는 경우는 문짝에 묶어 강제로 먹이기도 했고 교살하기도 했다. 사극에서 사약을 마시자마자 피를 토하며 죽는 것은 어디까지나 연출이다. 사약을 마신 죄인은 한나절 동안 고열과 자결감, 구토와 어지러움 등 상당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다가 죽었다. 삼별초의 짧고 굵은 역사 이야기. 고려 최씨 무신 정권 유지를 위해 특수부대를 조직하는데 이것이 야별초다. 야별초가 조직이 커지자 좌별초, 우별초로 나누고 몽고군 포로였던 자들로 구성된 신의군까지 편입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별초다. 1270년 5월 고려 24대 왕 원종이 원나라를 등에 업고 고려로 귀국한다. 그리고 30여 년간 강화도에서 몽고와 항쟁하던 무신 정권을 회유해 개경으로 환도하고 삼별초를 해산하려 한다. 이에 삼별초는 개경 정권과 선을 긋고 배 천여 척의 물자와 병사를 나누어 진도로 향하고 왕족인 왕혼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고 용장산성을 구축해 여몽과의 항전을 준비한다. 하지만 1271년 5월 여몽연합군이 총공격을 감행해 왕혼과 배중손이 사망하고 진도가 함락되자 김통정의 주도로 제주도로 이동하여 항전을 계속한다. 그리고 제주도 애월에서 재기의 발판을 다지고 항전하지만 1273년 4월 고려의 마지막 자존심 삼별초와 김통정은 최후를 맞이한다. 스위스 용병은 어떻게 유럽 최고가 되었나?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스위스의 용병은 유럽 최고로 꼽혔다. 알프스라는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당시에는 농사짓기에 척박한 땅이 많아 외국에 나가 용병을 해서라도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 그들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고용주에 대한 절대 충성이다. 신성로 마제국과 프랑스가 벌인 파비아 전투에서 프랑스가 패퇴하고 신성로 마제국은 바티칸까지 쳐들어온다. 이때 교황인 클레멘스 7세를 지키기 위해 189명의 스위스 용병은 도망가지 않고 교황을 탈출시켰고 끝까지 교황의 안위를 지켜냈다. 이후 바티칸에서 로마 교황의 호위 업무는 스위스 용병만이 맡는 것으로 선포되었다. 프랑스 대혁명 때 루이 16세의 곁을 끝까지 지킨 것도 스위스 용병이다. 튠르리궁에서 루이 16세를 지키기 위해 786명의 스위스 용병이 한 명의 이탈자 없이 혁명군과 싸우다 전멸한다. 스위스 루체른에는 이때 죽은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만든 빈사의 사자상이 있다. 스위스 용병들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죽음을 직면한 순간에 도망가지 않고 명예와 신뢰를 지켜갔기 때문에 유럽 최고의 용병이 되었다. 시집살이는 한국의 문화일까? 처가살이는 우리 고유의 결혼 풍습이었다. 그러면 장가를 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장가는 장인 장모가 사는 집, 즉
장가로 들어가 사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목의 중심 사회였다. 현모양처의 대명사인 신사임당도 오랫동안 시부모를 정성스럽게 모셨을 것 같지만 19세에 혼인하여 남편인 이원수와 강릉 친정에서 딸 셋과 아들 넷을 낳아 기르며 내내 살다가 20년 후인 38세 되던 해에 시집으로 들어가 10년 뒤 세상을 떠난다. 결혼 생활 대부분을 친정에서 생활했다. 고려시대 때 음설화하여 5품 이상 고위관리나 공신의 자식들에게 과거 시험을 면제받고 벼슬에 나갈 수 있는 특혜를 주었는데 음설을 받는 자격 순위가 아들, 손자, 사위, 조카 순이었다. 북의 혈족관념에서는 아들, 손자, 조카, 사위 순이다. 17세기 임진왜란 이후 뿌리부터 줄기까지 성리하게 나라가 된 조선에서 우리 고유의 결혼 풍습인 처가살이는 처가살이 하는 남성은 못난 놈, 처갓집과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 출가외인의 시집살이로 변화한다. 우리 역사 최고의 킹메이커? 우리나라 역사에서 아버지와 형을 임금에 앉히고 본인도 임금에 오른 후 아들까지 임금에 앉힌 사람이 있다. 조선의 태종 이방원이다.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를 임금에 앉히기 위해 반대파의 수장이었던 정몽주를 본인의 신복들을 동원해 선죽부에서 철퇴로 무참히 살해한다. 그리고 3달 후 고려는 475년 만에 멸망하고 이성계의 시조선이 시작한다. 이방원은 1차 왕자의 난때 정도전 세자였던 방석과 방석의 형제 방건을 죽이고 둘째 형이었던 방가를 2년짜리 허수아비 임금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방원은 본인이 직접 임금에 오른 후 이 임금 이후 조선의 모든 발전이 멈췄다고 평가받는 자녀만 22명을 낳아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뽑히는 막내 충녕대군을 조선의 4대 임금으로 앉힌다. 이 임금이 세종대왕이다. 조선시대 최고의 도망의 제왕.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수도를 버리고 이렇게 도망을 많이 간 왕은 없었다. 고려의 현종이나 조선의 선조는 승자였다. 몽진을 갔어도 결국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의 반정 후 공을 세우고도 대접을 잘 받지 못하고 영모제로 공작을 당한 이괄이 난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했다. 외국군도 아니고 국내 병사에 의해 한양이 점령당한 적은 조선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를 피해 공주로 피신하는데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몽진이다. 이괄의 난으로 북방의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타 광해군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후금이 쳐들어오는데 이것이 정묘호란이다. 그래서 그는 강화도로 피신한다. 이후 후금이 군신의 예와 많은 조공을 요구하고 조선이 이에 불만을 품자 채차 공격해오는데 이것이 병자호란이다. 이에 인조는 강화도로 다시 피신하려다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가 결국 삼전도의 굴욕을 겪는다.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 식량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듣자 임조는 이런 말을 한다. 아껴서 오래 먹이되 너무 아끼지는 마라. 태조 이성계는 고려국왕이었다. 조선 왕조의 시조인 태조 이성계와 이방원의 형인 정종은 조선 국왕이라고 불린 적이 없다. 1392년 이성계의 즉위 후 조선은 명나라에 조선과 화령중 국호를 정하게 해달라고 명나라에 요청한다. 이에 명나라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조선을 국호로 쓰고 싶으면 알아서 하라 답한다. 그에 앞서 명나라 조정은 이성계에게 권지국사의 칭호를 내린다. 여기서 권지는 요즘 말로 임시 인터넷 뜻을 가지고 있다. 권지국사는 정식 국왕이 아니라 임금 준비를 하는 임시 국왕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조선에서 명으로 외교문서를 보낼 때 조선국 권지국사라고 명나라에 외교문서를 보내면 명나라에서는 고려 권지국사로 답변이 왔다. 그리고 태종 이방원의 즉위와 함께 고명과 국세를 받고 나서야 고려 권지국사에서 조선 국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흥청망청의 진실. 조선시대 폭군으로 불렸던 연산군 시절 연산군은 전국의 미녀 1000명을 선발하였는데 이 기녀들을 통칭해서 운평이라 한다. 그리고 1000명 중 미모와 기회가 뛰어난 300명을 흥청이라 불렀다. 이들의 출신은 기녀, 몸종, 부녀자까지 다양했다. 흥청이 되면 전용 몸종과 의원이 붙었으며 녹봉이 지급되었고 가족에게 땅과 집도 지급이 되었다. 하지만 흥청에 들어간 여인에게 쓰여지는 모든 비용은 그 지역 백성들이 부담을 해야 해서 흥청을 배출한 지역의 백성들이 도망가는 일이 빈번했다. 흥청 출신의 대표적인 인물로 장녹수를 뽑을 수 있다. 흥청망청이란 말은 연산군이 흥청과 놀아나다 망했다에서 유래한 말이다.
우리가 먹는 카레라이스의 충격적인 비밀. 우리가 먹는 카레라이스는 일제강점기에 한국에 전해졌다. 인도와 영국의 카레와 다른 점은 밀가루와 전분을 많이 섞어 한국과 일본의 카레는 걸쭉해 밥에 얹혀 먹는다. 일본은 영국 해군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 해군이 급식으로 카레라이스를 채택하면서 일본 국민에게 널리 보급됐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일본 농촌에서는 쌀밥 먹기가 쉽지 않았다. 가난한 농부들은 잡곡밥을 주로 먹었지만 군대에 가면 쌀밥을 실컷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쌀밥을 주로 먹던 일본 군인에게 생각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각기병이었다. 쌀은 현물로 지급하고 반찬에 대한 것은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군인들이 돈을 아끼느라 단무지나 간장 종지 같은 최소한의 반찬으로 밥을 먹었다. 그러면 일본군은 그 많은 쌀을 어디에서 조달했을까? 바로 한반도였다. 1941년 쌀 생산량 중 43%가 1944년 쌀 생산량 중 63.8%가 수탈됐다. 우리 조상들이 쌀이 부족해 농민은 보리밥으로 연명하다. 보릿고개를 맞으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배를 채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다. 우리가 빼앗긴 쌀로 일본 군인들은 쌀밥만 먹다가 각기병에 걸렸고 이렇게 생긴 각기병을 치료하려고 일본 해군에서 보급한 것이 우리가 먹는 카레라이스다. 치즈와 전쟁의 비밀. 우리가 피자를 먹을 때 길게 늘어지는 치즈를 모짜렐라 치즈라 하고 햄버거에 들어있는 노란색 치즈를 체다 치즈라 한다. 이 치즈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짝퉁이라는 것이다. 전쟁이 짝퉁을 진짜처럼 바꿔놨다. 모짜렐라 치즈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물소젖이나 우유로 만드는 치즈를 말한다.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연합군에 밀려 이탈리아에서 퇴각하면서 물소들의 씨를 말린다. 그래서 대체품으로 만든 것이 젖소 우유로 만든 지금의 모짜렐라 치즈다. 이 치즈의 주생산지는 미국이었다. 미국으로 이민 온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에는 물소가 없으니 젖소를 이용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산 피자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젖소 우유로 만든 모짜렐라 치즈가 진짜 행세를 한다. 체다는 영국 남부 서머시 지방에 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동굴이 많은데 치즈를 만드는데 필요한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갖추고 있어. 12세기부터 치즈가 생산되었고 영국 대표 치즈가 되었다. 하지만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영국 정부는 지역의 다양한 치즈 생산을 중지시키고 체다 치즈만 생산하게 한다. 전쟁 중 군인과 국민에게 보급하고자 첨가물을 섞어 대량으로 만들어낸 짝퉁이 우리가 먹는 체다 치즈 가공품이다. 세계에서 유독 조선왕조실록을 극찬하는 이유. 조선왕조실록은 시조인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에 걸친 472년간의 역사가 담긴 조선왕조의 기록물로 총 2124건이다. 유교권에 속했던 나라들도 실록은 존재한다. 하지만 유독 조선왕조실록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유는 중국의 경우 황제가 열람을 했던 황제 중심의 역사 기록이며 일본은 실록 제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있지 않았고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빠져있다. 이에 반해 조선왕조실록은 춘추필법에 따른 사관의 기록 정신을 바탕으로 편찬돼 임금도 볼 수 없다는 원칙하에 기록됐다. 국정사항뿐 아니라 민중의 생활상까지 기록돼 있어 가히 조선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실록을 만들 때 3단계의 과정을 거치는데 실록이 완성되면 3단계에 쓰인 한지는 물에 씻어 재활용했다. 이는 당시 종이가 귀했고 양도 어마어마했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전에는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 4곳의 사고에서 보관하였으며 병자호란 후에는 춘추관,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에서 보관했다. 홍길동은 실존 인물이었다. 길동이 왕위에 올라 태평성세로 나라를 다스린 지 30년 되는 해에 갑자기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니 그의 나이 72세였다. 우리가 아는 홍길동은 연산군 시절 실존 인물이었다. 영의정 한치영, 좌의정 성준, 우의정 이국균이 아뢰기를 듣건 때 강도 홍길동을 잡았다 하니 기쁨을 견딜 수 없습니다. 백성을 위하여 해독을 제거하는 일이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청컨대 이 시기에 그 무리들을 다 잡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좇았다. 의군부의 위관 한치영이 아뢰기를 강도 홍길동이 옥정자와 홍대 차림으로 첨지라 자칭하며 대낮에 때를 지어 무기를 가지고 관부에 드나들면서 기탄 없는 행동을 자행하였는데 그 권농이나 이정들과 유양소의 품관들이 어찌 이를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체포하여 고발하지 아니하였으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을 모두 변방으로 옮기는 것이 어떠하리까? 홍길동은 충청도 지역의 도적으로 조선왕조실록에 이름이 10번 정도가 나온다. 하지만 홍길동의 최후에 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석유를 수입만 하는 나라인 줄 알지만 우리나라도 석유 생산을 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95번째로 원유를 채굴한 산유국이다. 1998년 국내 최초로 경제성 있는 천연가스가 울산 남동쪽 58km 지점 해상에서 발견되어 2004년부터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 2조 6천억 원어치를 생산했다. 이는 하루에 30여만 가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2만 대의 자동차에 기름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그러나 해당 가스전들은 21년 말 생산이 종료됐다. 그래서 석유공사는 22년부터 광개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24공 규모로 탐사 시추를 진행 계획이며 1공당 600억 원의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성공 확률은 10%,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며 석유공사는 11조 원 규모의 석유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는 울산 전체 가구가 94년간 쓸 수 있는 양이다. 고려, 조선시대 생강차의 충격적인 비밀. 고려 현종은 고려 역사상 처음으로 거란의 침략을 피해 전남 나주까지 피난을 간다. 고려사에 따르면 1018년 현종은 다음과 같은 교시를 내려 전사자에 대한 보상을 지시했다. 을면현 1015년 이래 북방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부모와 처자식에게 계급에 따라 차와 생강, 배를 하사하라. 배나 차는 모르겠지만 생강을 지급하라고. 불과 130여 년 전인 고종의 27년의 기록 승정원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조선에 온 청나라 사신을 맞아 손님맞이 연회상이 차려졌다. 전례에 따라 차를 준비했는데 임금의 다례로는 연한 생강차, 사신의 다례상에는 인삼차가 놓였다. 영조 때도 비슷한 기록이 있다. 임금의 사돈이자 원로 대신인 홍봉안에게 차를 대접했다. 도승지가 홍봉안에게 인삼차를 올리겠다고 하니 영조가 인삼차 대신 생강차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임금이 먹는 차와 사신, 정승이 먹는 차가 달랐는데 인삼차보다 생강차가 한 단계 격이 더 높았다. 현재 생강은 주로 김치를 담글 때, 요리를 할 때 들어가는 양념이 진하지 않지만 고려, 조선시대의 생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귀중한 식품이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성씨는 왕씨다. 왕건은 원래 성이 없었다. 왕건이 성공한 다음 이름 합자를 성으로 삼은 것이다. 고려사에도 왕건의 아버지의 이름은 용건, 조부의 이름은 작제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 이전에는 왕족과 극소수의 대귀족만 성을 가졌고 나머지는 이름만 있었다. 그래서 호족 집안 출신의 왕건조차 성이 없었다. 삼국시대에도 성이 있긴 있었다. 신라의 박씨석씨 김씨, 고구려의 고씨, 백제의 부여씨. 중국과 외교를 하려다 보니 중국은 이름보다 성을 중시했기 때문이다. 성이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고려 초다. 왕건이 유력한 호족들이나 공신들에게 성을 하사했고 지방으로 퍼졌다. 때문에 오늘날 각 성의 시조를 추적하면 고려에 닿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관은 어떤 사람의 거주지나 출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역시 고려 초에 생겨났다. 태조 왕건은 본관도 하사했다. 본관을 준 것은 해당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주는 것과 같았다. 사실 이는 조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제도였다.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전체 인구 40% 정도는 성이 없었다 하니 고려, 조선시대의 성은 가진 것만으로도 보통이 넘는 특권이었다. 백제 멸망의 충격적인 비밀. 향락에 빠져 나라를 멸망케 한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 중국의 황제나 거느렸다는 삼천의 궁녀를 백제의 경제력으로 과연 거느릴 수 있었을까? 계백의 결사대가 백제의 마지막 군사들이었고 기존의 역사가 진실이라면 백제 멸망 후 맹활약한 백제 부흥군은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여야 한다. 삼국사기의 계백 열전은 모순이 많다. 계백은 결의를 다지기 위해 출전하기 전 가족들 모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정도로 비정하고 비장하였는데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고 온 사람이 갑자기 감상적인 사람이 되어 신라의 화랑 관창을 어리다고 놓아줬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계백의 5천 결사대가 백제의 마지막 군사력이라 한다면 신라는 그러한 군사력이 무서워 당나라까지 끌어들였을까? 승자에 의해 기록된 역사에서 너희들의 영웅인 계백이 최후의 결전에서 훌륭히 싸우고도 패전했으니 이제 체념하고 신라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는 아니었을까? 의자왕은 웅진성으로 피신하여 군사를 모으고 후위를 도모하였으나 웅진성주 예식의 반란으로 660년의 역사가 10일 만에 사라지게 된다. 예식의 조상은 본래 한족으로 백제에 귀화한 가문이며 백제 정벌의 공로를 인정받아 당나라에서 대장군의 자리까지 오른다.
몇백 년간 손가락질 받고 있는 우리나라 한 위인의 오해와 진실. 김부식은 고려 인종의 명을 받은 11명 중 책임자로서 공동집필에 참여해 1145년에 삼국사기를 발간했다. 1135년 묘청에 난 진압으로 서경 북벌파가 몰락하고 신라를 중심으로 한 4만일통 의식으로 전환하는 시기와 맞물려 삼국사기는 신라, 고구려, 백제순으로 정리되었다. 김부식과 관련 학자들이 참고할 만한 역사서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료를 중국 역사책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김부식은 우리의 옛 기록과 중국 기록이 겹치면 우리의 기록을 우선 채택하고 나머지 빈 영역은 중국 사설을 인용했고, 그때까지 우리 기록에 남아있지 않았던 장보고와 을지문덕을 되살려내면서 당태종을 물리친 안시성주의 이름은 알아내지 못해 안타깝다고 기술했다. 삼국의 왕들은 모두 중국의 황제와 동일하게 본기에 서술했는데, 조선은 고려사를 편찬하면서 고려 왕들을 본기가 아닌 제후 열전인 세가로 기술해 중국의 제후국으로 스스로를 격화시킨다. 유학자들은 삼국시대 왕들을 중국 황제와 대등하게 적은 김부식을 사대의 예에 따르지 않는 인물이라고 비판했는데, 정작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대주의자라 불리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누가 요동정벌이 불가능하다고 했는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칠 수 없다. 우리의 옛 땅을 되찾고 주변 민족과 중국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었지, 명나라와 전면전을 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1370년 공민왕 때 이성계를 시켜 요동성을 공격해 점령했던 경험이 이미 있었다. 또 원나라 시기에도 요동을 다스리는 심양왕의 고려 왕족이 임명되거나 겸직한 이력이 있다. 위화도 회군을 기획한 정도전이 조선 건국 후 명나라가 조선을 심하게 몰아붙이자 반대로 요동 정벌을 주장하기도 했다. 농번기 거병은 백성에게 불편하다? 고려판 포퓰리즘이다. 구분을 건 전쟁을 개시하는데 농번기는 결정적 고려 요소가 아니다. 요동 정벌 기간 중 외부 침략에 대비하기가 어렵다. 고려는 정벌군을 편성할 때 경기도 병력을 제외하여 대비했다. 그리고 진포해전에서 괴멸적 타격을 입은 후 왜군은 고려 수군을 두려워했다. 장마로 활을 쏠 수가 없다. 우리가 활을 쏘지 못하면 적도 활을 쏠 수 없다. 그리고 행군을 느리게 해 장마를 기다린 정황이 있다. 정벌군은 평양에서 의주까지 200km를 20일 동안 이동했다. 하지만 회군 시에는 400km를 단 10일 만에 주파했다. 프랑스는 어떻게 승전국이 되었나? 드골은 프랑스가 독일에 항복하자 영국으로 망명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독일 무력 투쟁을 펼치자고 국민을 설득하는 한편 레지스탕스와 영국군의 고리 역할을 했다. 하지만 프랑스군의 숫자가 적어 전쟁 수행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드골의 끊임없는 망명 정권의 위상에 관한 요구와 불평으로 연합국의 수뇌들은 그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드골은 승부수를 띄웠다. 세네갈에서 흑인 병사를 징집하고 북아프리카 아랍계 청장년들을 설득해 7만 명 수준의 군대를 보유하는데 성공한다.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롬메를 쫓아내고 이탈리아에 상륙해 추축군을 몰아냈다. 추후 드골은 연합군 수뇌에게 상징적인 요구를 했다. 연합군이 파리를 해방해 개선문을 통과할 때 자유 프랑스군이 선두에 서서 행진을 이끈다는 것이었다. 무려 300만 명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낸 미국으로서는 인정할 수 없었지만, 자유 프랑스군의 군사적 기여도와 끈질긴 드골의 요구로 미군과 함께 선두에 서서 개선문을 통과했다.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 퍼레이드의 선두에 선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컸다. 이런 드골의 해안은 종전 후 프랑스가 승전국의 지위를 갖게 하는 출발점이었다. 수양대군의 장량 한명회. 한명회는 대부분 사극에서 초년의 별 볼 일 없는 인물로 묘사되지만 사실은 굉장한 명문가 출신이다. 음서제를 통한 말단의 궁직이었지만 수양대군을 도와 계유정난을 성공시킨다. 야사로는 술자리에서 신숙주를 도운 일화가 유명하다. 세조가 먼저 신숙주의 팔을 잡아 비튼 후에 경도 따라 해보거라 하자 신숙주가 세조의 팔을 어찌나 세게 비틀었던지 비명을 지를 정도였다고 한다. 신숙주는 술이 깨면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는데 연회가 끝나고 한명회는 걱정이 되어 신숙주에게 오늘은 그냥 잘 것을 신신당부했고, 그는 그의 말을 따른다. 그리고 의심 많은 세조는 내시를 신숙주의 집으로 보내 그가 무엇을 하는지 확인을 했다. 신숙주가 습관처럼 책을 읽었다면 취한 척 왕을 능멸했다라며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었다. 세조는 신숙주가 취했으니 그랬겠지라며 웃으며 넘어갔다고 한다. 한명회는 세조와 사돈을 맺어 딸 둘을 예종과 성종에게 혼인시켰으며 자신의 손자는 성종의 딸인 공신옹주와 혼인시켰다. 한명회는 죽기 전 성종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다. 처음에는 부지런하고 나중에는 게으른 것이 사람의 상정이니 원컨대 나중을 삼가기를 처음처럼 하소서. 우리가 쓰는 욕의 기원. 우리가 쓰는 욕은 조선의 형벌제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조선의 형벌은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등 5가지 형벌이 대표적이었다. 치도고는 장형과 연결된다. 장형에서 곤장은 죄에 따라 두꺼워지는데
치도고는 가장 두껍고 단단하고 큰 몽둥이를 뜻한다. 젠장은 제기, 난장을 맞으리 줄어서 된 것이다. 신체 부위를 가리지 않고 여러 명이 몽둥이로 죄인을 난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벌은 잔인하고 목숨을 잃을 확률이 높아서 임금들이 금지령을 내렸을 정도다. 우라질은 죄인을 묶던 오랏줄을 일컫는 말이다. 오랏줄에 묶일 만한 죄를 범했다는 의미다. 경을 치다라는 욕은 살을 파내고 먹물로 죄명을 써넣은 형벌에서 유래한다. 그리고 이는 글씨가 써진 인두로 얼굴을 지지는 것으로 변모했다. 사형에는 독살, 교형, 차명, 능지처차명이 있었다. 오살은 사지를 베어낸 뒤 마지막에 심장을 찔러 죽이는 형벌이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졌다. 육신은 시체를 도륙내는 형벌이다. 시체를 파내어 팔과 다리와 몸통을 6조각으로 나눈다. 세월이 흐르고 이러한 형벌은 사라졌지만 욕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레몬과 전쟁의 비밀. 트라팔가 해전이 벌어질 무렵 영국 해군에서 총알보다 무서운 것이 괴혈병이었다. 1792년부터 1815년까지 23년 동안 사망한 영국 해군은 10만 4천 명이었다. 그런데 8만 4천여 명이 전투가 아닌 괴혈병이나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 괴혈병은 비타민C의 결핍으로 생기는 질병이다. 잇몸에서 피가 나고 온몸에 반점이 퍼지다 이가 빠지고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는 증상을 보인다. 괴혈병의 치료법의 첫 발단은 1744년 어느 한 사건이었다. 영국은 스페인이 가진 아시아의 이권을 빼앗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아시아로 함대를 보낸다. 출발할 때 1955명이었던 장병 중 4년 후 살아 돌아온 사람은 고작 600명 남짓이었다. 전투 중 사망한 사람은 4명, 대부분이 질병과 괴혈병으로 사망한다. 참사가 일어난 지 3년 후 해군 군의관이었던 제임스 린드는 괴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 레몬과 오렌지를 먹은 환자들이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논문으로 발표한다. 이를 참고하여 영국의 탐험가 제임스 쿡이 태평양으로 떠났고 2년 후 귀환했을 때 괴혈병으로 쓰러진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 강호의 의리를 지켜주세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미국 의회 조사국의 지난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대통령 당선인과 후보에 대한 암살 시도는 모두 15차례나 일어났다. 미국 대통령 4명이 암살로 유명을 달리했지만 적어도 30건 이상의 암살 시도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앤드류 잭슨은 1835년 미국 최초로 암살의 표적이 된 대통령이었으며 자신의 예상보다 더 많은 위협에 시달렸다. 실직한 페인트 공인 리처드 로렌스가 한 의원의 장례식 행사 이후 국회의 사당을 빠져나가던 앤드류 잭슨을 쏘려고 했으나 총이 불발되었다. 잭슨 대통령은 당시 67세로 1815년 영국과 싸웠던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국민 영웅이었다. 대통령은 사격에 실패한 로렌스를 지팡이로 가격했다. 로렌스가 가까스로 한 차례 더 사격을 했지만 이번에도 불발되었다. 잭슨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정치적 반대파가 꾸민 짓이라 생각했지만 이후에 로렌스가 정신 이상자인 것이 밝혀졌다. 그는 정신병원에 이송되어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다. 한 세기 후 조사관들이 로렌스의 권총 2개를 시험해보았으나 단번에 발포에 성공했다. 미국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았다가 미수로 끝난 암살 사건 중 유일하게 부상을 입힌 사건은 로널드 레이건 암살 시도였다. 1981년 3월 30일 레이건 대통령은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연설을 마쳤다. 군중 속에는 25세의 비틀즈 광팬이었던 존 힌클리 주니어도 있었다. 3개월 전 존 레논이 암살당했는데도 어떻게 세상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지 의구심을 품은 청년이었다. 대통령이 등장하자 힌클리는 약 3m 정도의 거리에서 6발을 저격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왔던 비밀 요원 한 명이 대통령을 차 안으로 긴급히 대피시켰고 다른 요원이 총알바지가 되기 위해 몸을 뻗어 엄호했다. 그는 복부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다른 경찰관도 크게 다쳤다. 한 발이 리무진을 맞고 튕겨나가 대통령의 폐에 박혔는데 심장에서 겨우 3cm 정도 떨어진 부위였다. 군중이 힌클리를 붙잡았고 비밀 요원들이 존 F 케네디의 암살범 리 하비 오스월드처럼 도중에 암살되지 않게끔 촘촘하게 포위하여 체포했다. 피습 당시 이미 70세였던 레이건은 병원으로 긴급 호송되었고 엄청난 회복력을 보이며 무사히 2번째 임기를 마치고 냉전 종식과 소련 연방의 쇠락도 지켜보았다. 힌클리는 덴버 석유회사 임원인 아버지의 유복한 기독교 집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학창 시절에는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잘했지만 대학 입학 후 전공 공부에 집중하기 힘들어했다. 학교를 떠나 식당이나 술집에서 단순 노동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퇴하고 작곡가가 되기 위해 헐리우드로 떠났다. 그러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했으며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힌클리는 또한 1976년에 개봉한 영화 택시 드라이버에 푹 빠져
여자 주인공인 조디 포스터에게 집착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 암살 계획을 세웠던 영화 속 주인공을 흉내내기 시작했다. 가상의 여자친구와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극우 정당을 상상 속에서 만들기도 했다. 총을 구매한 후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를 복용했고 1980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내슈빌 공항을 통과할 때 소형 총기 3개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힝클리는 약물을 과다 복용한 후 존 레논의 암살 장소에서 자살할까 고민하는 동시에 암살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며 당시 카터를 이어 대통령이 된 로널드 레이건을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1981년 3월 29일 신문에서 레이건의 다음날 일정을 살펴본 다음 그를 암살하기로 결심했고 조디 포스터에게 암살 기도 전 마지막 서한을 남겼다. 그는 암살 시도 후 재판에 회부되었지만 정신 이상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6년 엄격한 조건하에 정신병동에서 퇴원을 허락받았다. 힝클리가 대통령을 피격할 당시 미국 비밀경호국은 이미 고위험군의 잠재적인 암살범 400명과 그보다 낮은 위험군으로 분류한 2만 5천 명을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었다. 힝클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허버트 후보와 리처드 닉슨, 제럴드 포드, 아버지와 아들 부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암살의 표적이 된 적이 있었다. 또한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지도자, 뉴딜의 설계자이자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주역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도 대업에 착수하기 전에 생을 마감할 뻔했다. 1933년 2월 15일 취임 전 당선인 시절 루스벨트 대통령이 마이애미를 방문했을 때 민주당 주요 인사와 대표단을 포함해 수천 명이 모였다. 대통령이 차에서 즉흥 연설을 마친 직후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로 만성 복통에 시달리던 실직한 벽돌공 주세피 장가라가 전당포에서 구매한 8달러짜리 총으로 쏜 것이었다. 관중이 그를 바닥에 눕혀 제압했지만 이미 총알 한 발이 시카고 시장 안톤 체르막에게 치명상을 입힌 후였다. 그 외에도 4명이 다쳤지만 루스벨트 대통령은 건재했다. 자칭 무정부주의자인 장가라는 감옥에 수감되며 우선 왕과 대통령들을 죽인 다음 모든 자본가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했으며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고 3월 20일 전기의자형이 집행되었다. 정작 장가라는 죽음을 앞두고 이 중대한 사건을 아무 언론사도 보도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격노했다고 한다. 만약 루스벨트가 암살되었다면 역사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을 것이다. 당시 부통령 존 낸스 가너는 미국이 대공황에서 벗어나는데 크게 기여한 뉴딜 사업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루스벨트 뒤를 이은 해리 트루먼도 역사적인 중요성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다.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승인했고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승리까지 쭉 지켜보았다. 이후 나토 창립과 서유럽 재건을 위한 마셜 플랜을 이행했다. 1950년 백악관이 대대적인 보수 공사에 들어가면서 트루먼 대통령은 워싱턴의 블레어 하우스에 머무르고 있었다. 11월 1일 푸에르토리코 민족주의자였던 오스카 코아조와 그라젤리오 트레솔라가 총을 발사하며 건물 안으로 침입했다. 커다란 소음에 트루먼이 잠에서 깼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창문가로 다가갔으나 경호원이 피신하라고 소리쳤다. 치열한 총격전 끝에 트레솔라는 사망했고 코아조를 비롯한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었다. 한 경찰관은 총상 때문에 결국 사건 당일 순직했다. 두 공모자는 킬러와는 거리가 멀었다. 워싱턴 방문이 처음이었으며 심지어 코아조는 총을 쏜 경험이 전무했다. 코아조는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으며 상징적인 행위로서 푸에르토리코에 자유를 가져다주기 위해 촉구하는 시위가 미국에서 일어나기를 바랐다고 진술했다. 피격이 있고 30분 후 트루먼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한 연설에서 대통령이라면 암살 위협에 늘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코아조는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트루먼이 종신형으로 감형해준 덕분에 1979년에 석방되었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을 4개월 앞둔 7월 13일 오후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외 유세 도중에 그를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에 피를 흘리며 경호원에 둘러싸인 가운데 긴급히 대피했으며 다행히 총알이 스쳐 지나가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던 곳과 불과 120m 떨어진 곳에서 저격했는데 총격범은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유세를 지켜보던 지지자 1명도 희생됐다. 이 사건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나라 역사를 통틀어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자가 왕이 된 적이 있었는데 백성과 수도를 버리고 이렇게 도망을 많이 간 왕은 없었다. 고려의 현종이나 조선의 선조와는 비교할 수가 없으며 그들은 몽진을 갔어도 결국 전쟁에서 승리한 승자였다. 1623년 인조 반정 후 공을 세우고도 대접을 잘 받지 못하고 영모제로 공작을 당한 이괄이 15,000명의 정예 군사로 난을 일으켜 한양을 점령했다. 이괄의 난과 관련된 칼부림이라는 재미있는 웹툰이 있는데 보는 것을 추천하나 일단 보면 끊을 수 없다. 외국군도 아니고 국내 병사에 의해 한양이 점령당한 적은 조선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를 피해 그는 공주로 피신하는데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몽진이다. 인조는 공주 공산성에서 떡을 맛보고 이거 참 절미로구나 하며 떡 이름이 뭔지 물어봤는데 귀조차 좋지 않던 인조가 임신애가 바친 떡을 인신애가 바친 떡으로 잘못 알아들어 인절미가 되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다. 이괄의 난으로 북방의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타 광해군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1627년 후금이 쳐들어오는데 이것이 정묘호란이며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는데 이것이 두 번째 몽진이다. 여진족은 본래 수렵을 기반으로 명나라와 조선과 생필품을 얻기 위해 교역을 했는데 기온 하락으로 명나라와 조선의 작황이 부진해져 여진족과 교역할 잉여 식량이 없었다. 게다가 누르하치는 명나라에 선전포고를 하여 식량을 더욱 구할 수 없었고 식량난에 처한 후금으로서는 조선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후금이 정묘호란에 승리하였을 때도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였던 것이 국경의 시장을 열어 교역을 하자는 것이었다. 조선이 이에 불만을 가지자 재차 후금이 공격해오는데 이것이 병자호란이다. 이에 인조는 강화도로 다시 피신하려다 길이 막혔는데 조선의 봉화보다 후금의 기병이 더 빨라 개성에서 봉화가 추월당했으며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가 결국 삼전도의 굴욕을 겪는다. 인조는 항복을 요구하는 홍타이지에게 국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신에게 안타깝고 절박한 사정이 있기에 폐하에게 호소하려 합니다. 아무리 폐하에게 은덕을 입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인정을 살펴보건대 반드시 신을 임금으로 떠받들려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신이 두렵게 여기는 바입니다. 제발 살려달라는 눈물 나는 읍소였다. 실제로 인조의 항복 후 오랑캐를 섬기는 나라가 부끄럽다며 과거도 안 보고 조정에 나가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유행했다. 조선에 승리하고도 후금은 기온 하락으로 여전히 식량난을 겪었는데 1641년 볼모로 잡혀있던 소현세자에게 더는 식량 제공은 어려우니 직접 농사를 지으라고 통보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병자호란 이후 수십만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고 1644년 조선은 5만 4천 녀석의 쌀을 청나라에 바쳤으며 1645년 청의 20만석 요구에 겨우 10만석을 맞추어 보냈다. 당시 10만석은 조선 호조의 1년 예산과 맞먹었는데 그 해 청나라는 조선의 단물을 쪽쪽 빨아먹고 결국 산해관을 넘는다. 영화 남한산성을 보면 식량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듣자 인조는 이런 말을 한다. 아껴서 오래 먹이되 너무 아끼지는 마라. 몽골 제국의 세계 정복이 가능했던 이유.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거느렸던 제국 몽골. 세계 인구의 10%를 소멸시킨 몽골 제국. 그들의 인구는 당시 100만 명 밖에 되지 않았고 겨우 10만 명으로 세계를 제패했다.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말이었다. 몽골군의 작은 말을 본 유럽인들은 미개인들이 쥐나개를 타고 전쟁을 한다며 조롱했으며 이런 미개한 몽골군에게 중세 기사들은 도륙을 당한다. 중세 유럽 기사들이 타던 말은 유럽산이나 아랍산 품종이었고 200에서 250kg을 감당할 수 있어서 중세 기사와 말에 갑옷을 입혀 집단으로 움직이면 시속 40km에 움직이는 탱크 같았다. 건초밖에 먹지 않았고 몽골 말보다 4배는 더 먹었으며 한 마리에 보병 15명이 준하는 자원이 소모되었다. 몽골 말은 크기는 작지만 지구력이 뛰어나며 전력으로 20-30km를 질주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서양 말은 3-4km밖에 전력 질주하지 못했다. 그리고 몽골 말은 영하 45도, 영상 45도의 추위와 더위를 견딜 수 있었으며 겨울에도 스스로 풀을 찾아 생존할 수 있을 정도로 인내심이 강하고 강인했다. 이런 말을 병사 하나가 4-5마리씩 데리고 전쟁에 참여했으며 칭기즈칸이 전쟁을 위해 하루에 190에서 200km를 이동했다는 기록이 있다. 내 몸에 칭기즈칸의 피가 흐른다. 나도 칭기즈칸의 후예일 가능성이 있다. 칭기즈칸에게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4명의 아들이 있었다.
하지만 밝혀지지 않은 아들이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성은 아버지, 할아버지를 따라 같은 Y형 색체를 공유한다. Y형 색체는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직접 유전되며 이는 최초의 남성 조상을 찾는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전 세계의 모든 남성의 Y형 색체는 약 25만 년 전 어떤 한 남성으로부터 유래한 것이고 중앙아시아 남성의 8%, 전 세계 남성의 0.5%는 몽골 제국 칭기즈칸의 Y형 색체를 물려받았다고 추정된다. 이는 칭기즈칸의 Y형 색체가 섞인 남성이 전 세계에 4천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구 선생의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의 경제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국방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백범일지 중에서 안중근을 둘러싼 짧고 굵은 첫 번째 역사 이야기.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 잠입하여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러시아 경찰에 체포되었다. 총격 후 안중근은 태극기를 들어올리고 코레아 우라라고 외쳤다. 안중근은 자신이 사형당하면 조국에 매장해줄 것을 최후로 당부하였으나 그의 시신은 리순 감옥의 죄수 공동묘역에 묻혔으며 현재까지도 유해가 묻힌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의 집필을 위해서 사형 집행을 한 달 늦추도록 고등법원장 히라이 씨에게 청하여 허락을 받았으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그래서 동양평화론은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리순 감옥에서 일하던 간수 지바 도시치는 안중근을 존경하여 그의 유품들을 간직하다 유족들에게 반환을 하였다. 해방 후 백범 김구는 1946년 6월 윤봉길, 이봉창, 백정기의 독립운동 324의 유해를 일본에서 찾아온 후 효참공원에 안장하였고 그 옆에 안중근 의사의 가묘를 만들었다. 가묘 앞에는 이곳은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봉환되면 모셔질 자리로 1946년에 조성된 가묘입니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의사 안중근을 둘러싼 짧고 굵은 두 번째 역사 이야기. 안중근이 사형 언도를 받은 후 조마리아는 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내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은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딴 마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를 위해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그리고 안중근은 항소를 포기하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순국 후 조마리아는 남은 두 아들과 해외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하지만 큰 손자는 일본의 밀정에 의해 12살에 독살당했고 둘째는 친일행각을 해 호부견자라고 비판받았다. 조마리아는 1927년 66세의 나이로 이국 땅에서 독립을 보지 못하고 순국하였다. 홍군의 대장정을 둘러싼 짧고 굵은 역사 이야기. 홍군의 대장정이란 중국 공산군이 국민당군의 포위망을 뚫고 370일 동안 9,800km를 도보, 우마로만 이동하여 예난으로 탈출한 사건을 말한다. 초기 10만 명 이상이 출발하여 14개의 성을 전전하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예난에 도착하였을 땐 8,000명으로 줄어 있었다. 이는 100km의 행렬이 하루도 쉬지 않고 40km를 이동하는 강행군이었으며 마오쩌둥의 동생과 두 아이도 생존하지 못했다. 이 대장정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정치적, 군사적 전략이자 중국 공산혁명의 전환점이었다.
반면 많은 병사와 민간인이 목숨을 잃는 아픔도 동반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리고 마오쩌둥과 남은 군사들이 도착한 산시성 예난에서 20대의 나이에 공산당의 근거지를 마련하고 대장정에 지친 홍군을 받아들인 인물이 바로 시중신이다. 만약 시중신이 다른 마음을 먹었다면 중국의 역사는 달라졌을까? 시중신은 시진핑의 아버지다. 당나라가 탐낸 신라의 보물. 670년 신라와 당나라 간의 전쟁이 시작하기 전 당나라는 황제의 친명이라 하여 신라의 보물인 부진천을 내놓으라 한다. 신라는 당나라와의 전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부진천을 당나라에 보낼 수밖에 없었다. 부진천은 신라의 무기 기술자로 부진천이 만든 쇠뇌는 1000걸음 거리만큼 멀리 날아간다 하여 천보노라 불렸다. 천보를 요즘 기준으로 환산하면 1386m다. 당나라 고종은 부진천을 불러 쇠뇌를 만들게 했는데 첫 결과물은 겨우 30보밖에 나가지 않았다. 당나라 고종이 추궁을 하니 부진천은 신라의 나무가 아니어서 결과가 이렇다 대답한다. 당나라 고종은 그래서 신라의 나무를 어렵게 구해 다시 쇠뇌를 만들게 했다. 두 번째 결과물은 60보밖에 나가지 않아 당나라 고종이 추궁을 하니 운반 도중 신라의 나무가 습기를 먹어서 결과가 이렇다 대답한다. 당나라 고종의 협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부진천은 당나라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가 타양에서 할 수 있는 애국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고 결국 신라는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고려시대 내시는 거세를 한 성불구자가 아니었다. 조선시대의 내시는 성불구자가 맞지만 고려시대 내시는 성불구자가 아니었다. 고려시대의 내시는 문벌 귀족의 아들, 전쟁에서 군功을 쌓았거나 학식이 뛰어난 자들로 선발되었으며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초엘리트 집단이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판관은 노비나 무녀, 관비의 소생으로 출신이 천했다. 그래서 고려시대 내시로 뽑히면 장밋빛 미래와 부귀영화를 보장받는 지름길이었다. 내시의 몇몇을 예로 들어보자면 김부식의 아들 김돈중, 최영 장군의 5대조 최유청, 윤관의 아들 윤원민 등이 있다. 내시는 고려시대 원나라 간섭기, 조선시대를 거쳐 판관의 유의어로 우리가 아는 성불구자로 인식하게 된다. 독립군 대장 홍범도. 대한민국에서 5000m나 떨어진 카자흐스탄. 이곳에는 우리나라의 한 장군의 이름을 딴 거리와 동상,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대한의 독립을 위해 싸운 전사, 홍범도 대장입니다. 1868년 10월 12일 평양의 한 가정집에서 홍범도는 머슴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어머니는 7일 후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9살 되던 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 홍범도는 세상에 혼자 남게 됩니다. 홍범도의 나이 15살, 나이를 속여 평양 소속 조선군에 들어갔지만 군대의 부조리를 느끼며 양반 출신의 상관을 폭행해 4년 후 군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제지소에서 3년을 일을 하다 22살에 금강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 글을 깨우치고 경전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단양 이씨를 만나 처의 고향인 함경남도 북천군으로 가 사냥꾼의 일을 시작합니다. 1907년 일제가 대한제국의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운동이 일어나자 조선인의 총과 탄약을 압수하고 이를 거부하면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홍범도는 70여 명의 삼포수 의병부대를 조직하여 후치령에서 일본군을 공격해 승리하고 이후 홍범도의 부대는 300여 명까지 늘어나고 약 1년간 함경도에서 60전 60승의 성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제는 홍범도의 부인과 자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인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고 아들 또한 일본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북간도에 자리 잡게 됩니다. 1920년 6월 7일 새벽 봉오동 골짜기 위에서 일본군을 포위하여 크게 이겼으며 이것이 봉오동 전투입니다. 독립신문에는 사망자 157명, 중경상자 300여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봉오동 전투에 참패한 일본은 4개월 후 2만 명을 동원하여 홍범도와 독립군이 있는 북간도로 진격합니다. 이때 홍범도 장군의 부대가 추격을 피하며 멈춰선 곳이 청산리입니다. 그리고 김좌진 장군의 독립군과 협력해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청산리 전투 이후 일본은 간도 참변을 일으켜 조선인 수천 명을 학살합니다. 그러나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탄약과 무기가 부족해 결국 연해주로 이동해 일본군이 개입한 내전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의 힘을 보태기로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홍범도와 독립군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러시아는 일본과의 전쟁을 염려하여 조선인들이 일본인과 닮아 스파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17만 명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시킵니다. 홍범도는 크즈로르다에 위치한 고려극장에서 수의장을 하다 1943년 10월 25일 노환으로 사망하였고 21년 8월 18일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었습니다. 78년 만에 독립군 대장, 영웅의 귀환이었습니다. 문익점 목화보다 800년 빠른 백제시대 목화.